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시 9분 시작합니다. 오늘은 6월 네 번째 주 증시 주요 일정과 오늘의 데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주가 전망은 6월 19일 토요일 방송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저께 라이브 방송을 11시에 했었죠. 그래서 11시부터 거의 2시까지 거의 2시간 한 1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도 1시간 이상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제가 그동안 거래했었던 이런 주식 매매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려놨으니까 혹시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을 무척 빨리 했기 때문에 굳이 2배속으로 안 보셔도 거의 2배속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스트리밍으로도 올렸고 따로 그 4K 버전으로도 화질 좋은 걸로도 올렸으니까 뭐 둘 중에 하나 편하시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보신 분들이 한 15분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그 시간에 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6월 네 번째 주 주요 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을 통해서 아무래도 최근에 나스닥이나 다우존스가 상황이 좋지 않은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그날 소폭 약보합세로 마무리했고 코스닥은 오히려 반등 마감을 했지만 사실 해외 증시는 그렇지가 않다. 어쨌든 FOMC 회의 이후에 뭐 물론 테이퍼링에 대해서 조기 시행은 아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특히 다우존스가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고 뭐 대외적인 좀 악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코스피 이렇게 코스닥은 좀 상승을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뭐 다우존스라든지 S&P 500, 나스닥, 러셀 그리고 뭐 영국, 프랑스, 스위스, 포르투갈 다 이렇게 큰 하락이 있어서 1.8%에서 한 약 2.2%까지 유럽 증시까지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조정을 겪고 있다는 것은 역시나 인플레에 대한 우려 그리고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증시에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이제 국채 금리는 어쨌든 소폭 또 하락을 해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성장주 나스닥 쪽에 월요일 반등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또 리스크 중에 하나가 환율이 이렇게 좀 오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을 좀 약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특히 횡보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좀 상존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FOMC 회의가 기존의 예상대로라면 잘 끝났으면 바로 좀 어느 정도 상승장으로 기대감 또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미국 증시 전반 그리고 유럽 증시 이렇게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들도 결국엔 또 대형주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아무래도 테마주가 강세 이런 좀 혼조세의 장이 한동안 뭐 최소한 월화 정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금요일에 한번 끊어졌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강이 된다면 월요일엔 다시 뭐 상승 시작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월요일 증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금요일의 증시가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월요일에 조정장이 올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아무래도 그 특근법 관련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한 4곳 정도 우리나라는 4곳 정도를 대형 거래소 제외하고는 사실은 다 폐지 수순을 밟고 있고 결국엔 실명 인증, 계좌 인증이 안 되는 거래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직 그 알트코인들도 약 90% 정도 정리할 수도 있다는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식 규제를 도입 검토하고 있다는 좀 더 구체화된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도 어제는 다행히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뭐 가상화폐 시장은 그냥 소폭 뭐 상승하고 있고 지금 유지 정도 되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제가 어제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 재테크 강의 때도 어쨌든 가상화폐가 축소된다는 거는 지금 하루 거래량이 예전에 한참 잘 될 때는 막 50조씩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4조로 줄어들었어요. 그 얘기는 결국엔 그 수급이 어디로 가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뭐 부동산 아니면 사실 주식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금들이 과연 부동산으로 갈 수 있을까? 지금처럼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을 때는 결국엔 다시 뭐 한국 코스닥에 좀 이렇게 소형주, 테마성 있는 소형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아싸리 그냥 대형주, 뭐 카카오 같은 누가 봐도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안전한 주식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일부 갖고 있습니다. 6월 네 번째 주 주요 일정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윤석열 씨가 지금 대선 후보 출사표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주 말 또는 그러니까 마지막 주 아니면 7월 초를 좀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빠르게 되면은 뭐 이번 주 말에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에는 그래도 대선 출사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외에도 뭐 최재형 씨라든지 여러 뭐 후보들 중에서 혹시라도 관련해서 이런 출사표가 나오게 되면은 그런 분위기가 좀 더 대선주 쪽으로 아무래도 붐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6월 19일에서 23일까지 성북 그 대벽 투표대표가 대북 정책 때문에 방한을 하는데 지금 방한 중이죠.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 주말 동안 한번 끊어지긴 했지만 그런 흐름이 과연 월요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런 주식들이 재료 소멸도 하락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간은 23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주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안보관이나 이런 것들은 대선 후보들의 중요 정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저는 대선 후보들의 인물군으로 묶인 것들보다는 당연히 정책 중심으로 묶인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한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료가 소멸되기보다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그렇게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선주를 선택하시더라도 인물로 엮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정책으로 엮인 것들을 좀 더 선택하시는 게 안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월 21일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6월 10일자에도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괜찮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외국인 수급이 결국엔 조금 눈치 보기 장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런 신흥국 이머징 마켓의 그런 수출입 동향을 보고서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 지표가 잘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엔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잘 나와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일부 업종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뭐 전기차라든지 뭐 반도체, 석유화학 이런 쪽이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이제 여는 총재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은 결국은 FOMC 회의는 일단 마무리는 됐지만 그 이후에도 어쨌든 각 인사들이 뭐 인플레 관련된 발언들 또는 그런 금리라든지 테이퍼링에 대한 발언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 미국 증시가 소폭이라도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상승 국면으로 태세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는 하고 있고요. 플러그 파워가 또 그 모건 스탠리 전기차 발표에 뭐 발표를 하게 됐다. 이런 내용도 일단은 전기차 관련된 섹터에는 뭐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 6월 22일에는 네이버 게임이 정식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하이브가 유상증자 그 추가 상장하는 부분, 그다음에 6월 23일에는 미국 1분기 경상수지가 발표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물론 잘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또 해석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6월 24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신버전을 발표하게 되죠. 또 이런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 빅테크주는 결국에 우리나라 인터넷주인 뭐 카카오나 네이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미국 1분기 GDP가 6월 24일에 발표되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또 금리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엔 다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너무 좋게만 나오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다. 왜냐하면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6월 25일에는 미국의 5월 그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또 지수 발표가 있고 이렇게 지수 발표가 끊임없이 있죠. 그다음에 6월 28일에는 통신 장비 관련된 이런 포럼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아무래도 통신 장비 관련해서 또 뭐 5G 관련이라든지 이런 주가들이 좀 움직일 수 있고, 6월 29일에는 카카오 KMG가 이제 출시일이죠. 그리고 6월 30일이 저는 이 중에선 그래도 6월 30일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실적 발표가 좀 괜찮았을 경우에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금요일에는 한 4.8% 정도 빠졌거든요. 큰 하락이 있었는데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면 어느 정도는 이런 반도체 섹터에 조금은 그 호재를 불어일으킬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 7월 달에 삼성전자 발표가 좀 앞두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피어 그룹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섹터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곳에서 실적 발표가 잘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에도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6월 21일 월요일에 오늘의 아침 데이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특징 섹터는 일단 좀 RNA 그 관련된 주라든지 뭐 이렇게 메르스 코로나, 그다음에 음원 관련 엔터가 여전히 좀 강하죠. 그다음에 뭐 인터넷주,
카카오, 네이버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상한가 간 주식들 중에서는 가장 흐름이 강했던 것은, 사실 저는 일단 스펙은 좀 제외하고 보고, 스펙은 굉장히 소형주기 때문에 이런 건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일단 제외하고 보면은 오리콘과 진원생명과학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일단 두 종목 정도를 고른다면 하나 정도는 말 그대로 상따, 그러니까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그 다음날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들을 하나 선택하는 편이고, 또 하나는 약간 눌림목에 눌린 것들, 어떻게 보면 상승 국면에서 약간 눌림목에 눌려서 또 슈팅이 있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총 두 개를 좀 선택하고 있는데, 상한가 따라잡기에서는 아무래도 진원생명과학을 좀 더 강력하게 봤고요. 오리콘보다는 좀 차트가 좀 빨리 상승했고 거래량도 좀 터졌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진원생명과 같은 경우는 이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제 백신 생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로 이번에 좀 상한가가 갔고, 어 엔터테인먼트 잭도 보면은 지금 하이브가 상당히 강한데, 하이브도 제가 벌써 한 5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계속 어쨌든 콘택트 중에서 성장성까지 가진 건 하이브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또 달리 말씀드리면 이제 엔터 중에서는 JYP를 그나마 좀 좋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또 SM은 조정을 받긴 했지만 SM CNC나 뭐 SM은 여전히 전 재료는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엔터테인먼트 주 자체가 강세고, 그다음에 아직 재료 소멸이 안 됐죠.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공시 낸 것도 지금 한 3일 뒤면 이제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또 발표하게 돼 있고, 물론 뭐 한 달 다시 재공시를 내겠죠. 한 달 뒤에 다시 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결론이 안 났으니까 카카오에서 뭐 이수만 씨의 지분을 인수할 수도 있고, 뭐 또는 뭐 네이버에서 그런 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풍문 또는 공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 90%는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은 재차 상승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SM, CNC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추세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봐야 될 주식으로 좀 선택한 것들은 물론 한 세네 개 정도 더 있긴 한데, 그 중에서는 일단 진원생명과학과 이제 대유플러스 두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사실 상한가를 여러 번 했었고 좀 세력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한 두 번 정도 상승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파동인데, 시가총액은 1조짜리로 사실 좀 큰 편이죠. 큰 편이고, 특이한 점은 좀 외국인 소진율이 좀 높은 편이고, 어쨌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고 추세가 상당히 강했다. 그래서 mRNA 직화 백신 개발 국책과제 이제 주간기업 선정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폭이 있었고, 이날은 사실은 선정된 날은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틀 뒤에 이제 거래량이 좀 터졌던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체결 강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체결 강도가 상당히 강했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흐름이 상당히 들어올리는데 힘이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시는 것처럼 이미 지금 2020년 한 9월 정도에 많이 움직였었죠. 많이 움직였던 주식인데 쭉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상한가 두 번을 이제 맞아서 두 번째 파동까지 왔으니까 사실은 거의 이제 소멸 국면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매물대 저항을 뚫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또 기대해 볼 만하고,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추세 자체가 상당히 강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막판에 한 170만 주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왔고, 기관 수급도 좀 들어왔다는 부분이 사실은 내일까지도 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사실 장초에 투매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높은 상승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일단 물론 저는 예측을 하지만, 이런 차트를 보고 예측을 하지만 뭐 당연히 제 예측이 틀릴 수가 있죠. 하락하면은 물론 하락하고 반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워낙 주식이 좋은 주식이 많은데 굳이 아니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또 괜히 또 물리면은 막 5% 10% 손해가 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쌍방울이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좀 장초에 시초가는 들어가지 마시고, 장초에 한 1분 정도 흐름을 보고서 혹시 상승하면은 어느 정도 올라타서 뭐 한 3, 4% 정도 수익, 5% 정도 수익 실험을 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은 하락으로 돌아서면은 그냥 뭐 보내주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눈으로만 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9시부터 9시 10분까지만 차트의 흐름을 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수급 상황, 그리고 이렇게 차트의 흐름,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플러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좀 횡보를 좀 거닐다가 최근에 이제 상승이 좀 있었고, 전기차 관련해서 좀 있는 주식이고, 시가총액 한 2천억 원, 외국인 소진율 좀 낮은 편이고요. 거래량도 한 460만 주 정도로 좀 무난하게 터졌고, 전기차 인프라 확산 기대감에 17%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날 좀 눌렸는데, 이거를 눌림목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내일 상승이 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상승 후에 뭐 상한가를 가거나 이런 거보다는
상승 후에 다시 이제 하락을 하는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막판에 좀 들어 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일단은 신고가기 때문에 매물대가 이것만 뚫게 된다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재료 자체가 강력하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은 내일 정도 단기 상승에 그치고 재료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이 이제 50만 주, 46만 주 이제 연속으로 이 거래 연속으로 들어왔던 부분, 그다음에 기관도 마지막 금요일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이 경우는 보라티엘은 사실 제가 금요일에 사실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24%에 좀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혹시 이제 마지막에 상한가 흐름을 좀 보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좀 흘렀어요. 막판에 흘렀고, 시가총액은 한 1,400억짜리고 그 외국인 소진율이 좀 낮은 편이고요. 이재명 씨 관련 주기도 하고 메가컴피 인수 관련해서, 근데 메가컴피 인수 자체가 사실은 뭐 이렇게 호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새 인수합병에 대해서 또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매수를 했고요. 내일 장초에 좀 봐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일단 뭐 장점은 신고가라는 부분, 그 다음에 대선주 테마가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수급이 좀 빠지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그날 금요일날 좀 나갔다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좀 꾸준히 지금 빠지고 있고 사실은 개인들만 남은 상태라서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수급과는 좀 반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내일 좀 지켜보는 상황이고, 뭐 개인 수급만 남았다고 해서 상승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과연 이제 내일 어떻게 아침에 좀 될지는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관점을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나스닥이 5일 연속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하락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증시 전반에는 당연히 뭐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대형주 중심으로 가지고 있으실 테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좋지는 않고, 또 환율 또한 역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조정장일수록 테마주는 강세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는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고, 어쨌든 상승 종목 막 이렇게 카카오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승 종목에 대한 추매보다는 하락하고 있는 특히나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 성장주들을 전기차, 뭐 전장 부품, 그다음에 또는 뭐 그런 그 그린 뉴딜 정책 관련된 수소 또는 뭐 이런 태양열 관련된 주들, 이런 것들을 성장주를 좀 저점으로 많이 하락을 하면 좀 매수를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하반기에는 성장주가 강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사 내일 뭐 모레까지 조정이 온다고 해도 당연히 이제 성장주들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지난주의 흐름대로 나스닥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거의 강의를 한 6시간 정도 했어요. 아까 그 촬영한 거 이외에도 바로 이제 이어서 또 경매 강의를 2시간 정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좀 목이 좀 잠겨 있네요. 어쨌든 제 강의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좀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